투자가 힘들수록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인문학의 대가 임용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이제 저희 수요 인문학 시간을 이제 해주실 건데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투자하고 전쟁이 솔직히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가는 네. 제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윤호 선생님께서 고민하시는데 예. 근데 전쟁이라는 게 사실 자기 일생에 걸린 거잖아요. 공통점은 그거 같아요. 자기 일생에 걸리고 자기 전 재산이 걸리고 그리고 투자를 어떻게 보면 자기 집안과 2대 3대 문제까지 걸린 건데 사실 전쟁하는 사람의 명분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전쟁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체와 내 자손을 위해서 한다 이런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전쟁에서 어떤 전략을 쓰고 전투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투자 때의 어떤 심리라든가 전략을 한번 찾아보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제가 찾는 게 아니고 전 선생님이 찾으실 거고. 이미 벌써 제가 2년 동안 찾았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 제가 박사님 영상을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전쟁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관점들을 들으면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많이 썼어요.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이야기를 듣게 되고 나면은 이야기를 이야기 그대로만 해석하지 말고 내 삶의 주변에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역발상이라고 했는데 역발상이라는 게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예요. 좋아하죠. 네, 되게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역발상을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역발상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역발상이라는 게 도대체 개념이 뭐냐. 네. 실은 단어가 조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 뜻인지는 알겠는데 역발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역발상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역발상이라는 게 뭔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역발상이라는 단어가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역발상에 한번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싶은데 어떤 전쟁을 이야기로 한번 해볼까요? 역발상이라고 흔히 딱 들으면 저게 역발상이지 라고 저절로 튀어나올 만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전쟁 때 그 프랑스 군이 우리 참전을 했는데 병력은 많지 않았는데 얘들이 거의 다 외인부대 뭐 이런 애들이어가지고 무지하게 잘 싸웠어요. 근데 한국전쟁 부대 중에 재미난 게 이렇게 정작 미군은 징병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은 이제 오만 개 다 섞여 있고 소수 부대가 온 팀들이 다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뭐 그냥 친위대 특전사 이런 애들만 보내가지고 이런 부대들이 오히려 잘 싸워요. 규모는 작지만. 근데 규모가 영국군 다음은 캐나다군인가? 서너 번째 되는 프랑스군인데 프랑스군이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잘 싸우는데 그것도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 잘 싸울 때야 잘 싸우는 거지. 근데 한 번은 고지 공격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고지 공격이 이게 미치는 게 아무리 잘 싸우는 부대도 기관총 진지 앞으로 돌격해라 그러면 잘 싸우고 말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막 죽는 거예요, 얘들도. 소모전이네요. 네, 소모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대대가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서 아마 한국전쟁 전투 중에서 제일 많이 희생이 됐어요. 이제 올라가는데 자기들도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좁은 고지 위로 그냥 올라가려니. 그리고 용감하다고 총알이 피해가는 건 아닌데. 외길로 뛰어더니 뭐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미치겠는 거죠.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되는데 그때 그 고지를 지키던 북한군이 일반 병사들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이제 병력이 딸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관학교 아직 임관 안 한 간부 후보생들로 편성된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결사적으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군도 뭐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때 어떤 프랑스군 하사 한 명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도저히 안 된다. 그럼 딴 길을 찾아보자. 근데 이 고지 정상에다가 그때 얼어가지고 완전히 얼음 봉우리인데 삼면이 뭐 거의 70도 이상의 이제 비탈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미친 짓이다. 그래서 그럼 옆으로 돌면 안 될까 하고 봤더니 다들 절로 어떻게 가. 북한군도 신경을 안 쓰고 공격하는 쪽에도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사가 소대장한테 가서 이건 정말 미친 짓이니까 옆으로 돕시다. 소대장이 저기를 어떻게 도냐. 갈 수 있다. 따라와 봐라. 그래서 자기가 해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가지는 거야. 그걸 보고 프랑스군 이제 몇 명이 따라왔어요. 하사가 길을 뚫고 가서 뒤로 돌아서 올라갔습니다. 딱 올라갔더니 북한군 등이 쫙 보이더래요. 그냥 들어가서 등 뒤에서 해결해 버립니다. 접근로가 이 길이라고 생각할 때 절로 가면 되잖아. 이렇게 가는 걸 우리는 보통 역발상이라고 하죠. 그쵸. 근데 대단하네요. 그 하사는. 그걸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와. 바로 이거예요. 들으면 참 쉬워 보이잖아. 그러니까요. 모두가 안 된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역발상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이게 쉬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 다들 앞만 보고 있는데 삼면이 비었어. 절로 가면 되잖아. 아니, 저도 예전에 그랬던 거 보면은 소설책이나 이런 데 보면 제갈량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번씩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찾아다녀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역발상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남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남이 못 가는 길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쉬운 거, 수많은 공짜 루트가 있는데 남들이 못 보는 거 건질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첫 시간이니까 드리는 말씀에 인생이고 전략이고 투자고 쉬운 길을 찾아가려고 하면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저 진짜 많이 듣는 질문이거든요. 그냥 편하게 쉽게 돈 많이 버는 주식 하나 알려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딨어. 네. 그러니까 역발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런 얍삽한 마음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뭐 물구나무를 서라, 뭐 뒤집어서 보이면 가다가 돌아봤자 맨날 가던 길 보이지 뭐가 보여. 그거 아니죠. 사실 이 하사가 얼음 절벽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찾아낸 거는 역발상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알피니스트예요. 어려서부터 아마추어 알피니스트였습니다. 그 알프스 그런 험한 데 자랐나 봐요. 그래서 소대장이 절로 가자는데 저걸 어떻게 가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원래 알피니스트 출신이고 난 맨날 저런 절벽에서 붙어 살았다. 그래서 아는데 갈 수 있다. 사실 자기 혼자 간 게 아니라 병사들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절벽에 붙어서 가니까 다른 병사들도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혼자 기어간 게 아니고 나처럼 하면은 너희들도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며 간 거지. 자기 혼자 갈 수 있는 길이면은 못 가 이랬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쉬운 길이 아니고 이분이 알피니스트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간 길이에요. 역발상이라는 건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잠재적인 능력의 요소가 상황을 만나서 그것이 꽃이 피는 것이지 그냥 앉아있다가 아무도 모르는 상태 되는 건 절대 아니다. 제가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어서 진짜 한 5년 내내 거기에 이제 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주식 투자를 했더니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투자를 안 하지? 이러면서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주식 투자자들은 오로지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적용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제 전쟁에서나 경에서 역발상이라는 것은 어쨌든 자기가 너무 다른 게 아니라 주어진 것에서 충분한 자기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절대로 거저 죽는 건 아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기회가 오는 것이지 그냥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면 절대 안 떨어진다. 근데 주식도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공감하는 게 역발상이라고 해서 그냥 안 올랐으니까 이거 사시면 오릅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저도 아까 봤을 때 남들이 다 안 오른다라고 하는데 제가 있었던 경험들, 남들이 못 봤던 자료들을 봤을 때 이거는 안 오를 수가 없는 건데 시간 지나면 오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사람들 나중에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경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걸 단순히 현상을 보고 역발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전쟁 영화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꼭 이젠 반대로 거꾸로 뒤로 돌아가려고 막 그러는데 어떤 애가 칼 뽑더니 그냥 돌격 앞으로 했더니 이겨버린 거야. 그래서 그거 보고 돌격 앞으로 했다가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남들이 다 뒤로 돌아가니까 역으로 한번 앞으로 가보자. 전쟁은 그렇게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돌격한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그거는 자기 경험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적군도 수준이 있어요. 정말 훈련 잘 된 애들한테 앞에서 뛰면요 다 죽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쟤들이 훈련이 덜 됐어. 저런 애들은 공포감을 주면은 이게 떨려서 제대로 조준을 못할 거야. 사실은 굉장히 정확한 판단이죠. 베테랑 조종사들은 상대방 비행기 딱 모는 거 보면 제가 어떤 거는 할 줄 알고 어떤 거는 못 하겠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되겠구나라는 거를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이거 순간적인 판단으로 전략을 짜는 거네요. 네. 그러면 역발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으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인데. 유명하죠. 흔히 사상 최대의 작전이라고 불리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1944년 6월 5일에 말 그대로 그냥 운명을 바꾼 작전이었죠. 전쟁의 운명을 바꾼. 네. 이게 전체 병력은 100만이 넘고 당일날은 거의 20만 명이 작전에 투입됐어요. 6월 5일에 시작했는데 6월 24일까지 100만 명이 상륙했고 차량이 33만 대가 도보역을 건넙니다. 그런데 이 작전의 최대 걸림돌이 노르망디 방어사령관이 당시에 독일의 가장 유명한 에르빈 롬멜이었습니다. 그런데 못 막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연합군도 이걸 제일 걱정했어요. 왜 저놈이 저기 있나. 흔히 우리가 이제 전쟁의 신이라고 말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상한 역발상,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역발상의 사례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 롬멜이에요. 롬멜 전사만 쭉 하면 이제 흔히 보면 우리가 저거 역발상이네 하는 거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롬멜이 거기 있었는데 이때 이제 역사를 바꿀 우연이 터져요. 왜냐하면 6월 6일을 이틀 앞두고 6월 4일에 롬멜이 부인 생일이라고 집에 가버립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롬멜도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본인도 걱정했지. 그래서 이제 기상 보고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 전혀 이제 악천후로 덮일 거다. 절대 못 온다. 그리고 상륙 당일이었던 6월 6일은 하루 종일 폭풍하실 거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절대 쳐들어올 수 없는 네. 시간이니까 잠깐 내가. 그런데 상륙 작전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만조나 이런 게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때를 놓치면 2주 후, 그걸 또 놓치면 뭐 한 달 후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롬멜은 야 이제 거의 끝이다. 그리고 이제 8월 최악의 경우는 9월인데요. 8월 9월 지나면 다음 해까지는 상륙을 못해요. 그러니까 롬멜은 이거 잘해서 한 달만 더 버티면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이 방어선은 더 굳건해질 테니까. 그러면 이 적어도 연합군이 상륙 못할 정도로 노르망디 방벽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너무 뿌듯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기분 좋게 이제 그날 집으로 고향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6월 6일에 상륙 작전인데 실제 출발은 6월 5일 날 하잖아요. 그래서 6월 5일에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드라마에 나왔던 그 공정사단이 벌써 거의 상륙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날 롬멜이 현장에 없었던 게 사실은 역사를 바꿨어요. 근데 진짜 롬멜이 거기 있었더라면 상륙작전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연합군이 몇 배의 피해를 봤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패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사실은 2개의 역발상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역발상은 뭔가요? 첫 번째는 일단 좀 피해자가 되긴 했지만 롬멜인데 롬멜 자체가 역발상을 또 한번 합니다. 여기서 원래 독일군은 상륙 지점이 노르망디로 올 거라고는 거의 생각 안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100만 명이 상륙하고 33만 대의 차량이 상륙해야 되고 걔들이 쓰는 원유만 해도 유조선 몇 대 분량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항구가 무조건 필요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항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독일군은 무조건 항구로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쵸. 보급이 안 될 테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항구는 깔레예요. 역사상 유명한 깔레가 제일 가깝고. 근데 이제 여긴 너무 유명하니까 뻔하니까 얘들이 좀 어디 멀리 올 거 아니야? 혹시 역발상으로 일부러 먼 데로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깔레로부터 시작해서 저 위까지 모든 항구를 다 요새화해요. 잘했네요. 그리고 이제 히틀러도 역발상을 그런 식으로 좋아해가지고 이놈들은 틀림없이 노르웨이로 올 거야. 가장 가까운 데가 아닌 가장 먼 데로 올 거야. 근데 이게 그러니까 가장 잘못된 역발상의 사례예요. 그냥 앉아서 가까운데 아니 먼데 이렇게 찍는 거. 나름 히틀러가 이제 잘난 척을 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노르웨이로 찍었어요. 그런데 롬멜은 다른 식의 역발상을 합니다. 그런 유치한 거 안 하고. 그게 아니야. 가까운데 먼데 이게 아니야. 지금 너희들이 독일군이 찾고 있는 절대 조건은 항구예요. 그러면 너희들 잘못 잡은 거야. 항구가 아닌 데로 온다. 항구가 아닌데 상륙을 시킬 수 있다라고 본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역발상이죠. 근데 이건 논리가 있어요. 방춘이 먼데 가까운 데가 아니고 항구로는 못 와요. 그전에도 디우프 상륙 작전이라고 영국군이 항구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 당시에 콘크리트 요새를 만들면 이게 뭐 진짜 155mm를 때려도 한 포로 때려도 안 깨지니까 거기에다 밀고 들어가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소모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실패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롬멜도 아니 작전이라는 건 성공하려고 하는 건데 성공이 안 되는데 왜 들어오겠어? 그러면 성공 가능성이 있는 데를 찾아야 돼. 이게 롬멜의 논리적인 역발상이고 히틀러의 역발상은 가까운데 너 뭔데?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어떤 게 논리적인가? 그리고 어떤 게 사람을 유혹하는 역발상인가? 제 생각이라면 노르웨이로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두렵진 않을 것 같아요. 워낙 먼 거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일단 논리 자체가 가까운데 뭔데 이거 하고 전투란 승리하고자 하는데 항구는 승리할 확률이 없다. 그러면 승리의 가능성을 찾아가자. 롬멜은 역발상이 아니라 아주 논리적으로 찾아간 거죠. 이걸 우리가 역발상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역발상이 아니고요. 논리를 찾아야 돼요. 롬멜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항구가 아니어도 상륙작전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롬멜은 적의 능력도 정확하게 파악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발상인데 적의 능력을 파악할 때 가장 잘못한 게 드러난 것만 판단해요. 이거 엄청나게 실수 많이 해요. 지는 열심히 분석해서 새로운 걸 내놓고 상대방은 고정시켜놔요. 야구에서 그래요. 쟤는 몸쪽 직구에 약해. 맞죠? 그래서 쟤는 겨울 내내 그 연습했거든요. 그렇죠. 자기는 쟤를 공략한다고 새로운 무기를 막 해놓고 쟤가 변할 건 전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론멜은 이걸 잘하는 거야. 쟤도 변할 거다. 그래서 론멜은 전투하면서 드러난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상대의 능력을 봅니다. 쟤가 어느 정도의 순발력과 어떤 발전 가능성과 이런 게 있느냐. 그래서 노르망디의 방어 사령관으로 부임했을 때 도착하자마자 해변으로 순시를 갑니다. 지휘관 오면은 자기 관할구역 순시해야 되잖아요. 쫙 돌다가 어느 바닷가 모래사장에 딱 쓰더니 적은 여기로 온다. 그게 디데이에 안 나왔어요. 그 장면이. 거기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나왔던 오마 해변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 도대체 무슨 근거로? 여기 항구가 없지 않냐? 그렇죠. 항구가 없는데 저기 어떻게 상륙합니까? 그때 론멜이 늘 하는 말이 있어.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쟤들도 이기려고 전쟁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야. 아이 그 방파제도 없고 뭐도 없고 그건 그놈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게 론멜이 무서운 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역발상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비논리적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논리적인 발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착각한다고. 쟤는 대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전 안 할 겁니다. 걔들도 알아. 그러면 대포 가져올 거 아니야. 그쵸. 왜 이 생각은 안 하지? 그건 역발상이 아닙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추론이죠. 본인도 전쟁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하면 어떻게 응용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론멜은 그건 걱정 안 하고 여기를 막는 방법만 고민을 해요. 포인트를 짚을 수 있는 사람이네. 그런데 이제 그날 자리를 비워가지고 론멜의 이제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판은 다 읽었지만 딱 한 타이밍의 실수로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그럼 두 번째 역발상은 뭘까요? 론멜이 기상보고서를 받았을 때는 10일까지 기상이 안 좋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연합군 사령부에서는 열심히 기상 장교들이 싸우고 있었어요. 이게 또 연합군이니까 미국 팀하고 영국 팀이 싸웠는데 기상은 데이터 플러스 경험이거든요. 경험이에요. 예, 근데 영국 사람들이 미국 애들이 바다 건너 와가지고 여기 하니 그걸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당시 미국 기상은 좀 긍정적으로 봤고 영국 사람들은 역시 보수적이라 그런지 이제 회의적으로 본 모양이에요. 근데 자원 뭐 비 내리고 그러니까. 근데 당시 그 영국군 기상 담당 책임자가 스태그 대령이라는 양반인데 이분은 원래 민간인 기상학자예요. 근데 이제 그냥 대령 계급장 달고 막 싸우다가 갑자기 어떤 이제 보고 하나 들어옵니다. 구름 사이에 뭐 칼자국 난 것처럼 이렇게 난다. 근데 이 보고가 정말 희한해. 칼자국처럼 나는데 요게 딱 상륙 당일인 6월 6일 아침까지 요게 있다가 그 정오가 지나면 다시 구름으로 덮일 거다. 마치 신이 연합군을 위해서 칼친 것처럼 샥 칼자국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믿어요? 아이젠하워한테 가서 이렇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이젠하워가 그냥 결단을 내려버립니다. 그냥 이걸 믿고 들어가자. 그래서 그 칼자국 사이로 시작된 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아이젠하워도 굉장한 배포가 있네요. 그 정도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폭풍우가 치는데 가보자라는 이 그런 결단의 역발상이 아니고 굉장히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그리고 그 과학적인 어떤 판단력을 극단적으로 올린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신뢰,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따라간 거지 반대로 생각해보자 이런 역발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순식간에. 그러면 이거는 해볼 만한 시도가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알피니스트의 눈에 빙판길이 길로 보였던 것처럼 발달한 과학적 능력 때문에 그 칼자국이 보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사람들은 멀리서 보고 앞으로 안 가고 뒤로 돌아가자 폭풍에 가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론멜한테 올라간 보고서는 이랬느냐? 사실은 이게 론멜의 진짜 실수였는데 그 이유는 안 밝혀졌어요. 왜냐하면 론멜이 얼마 있다가 히틀러 암살 음모 때문에 죽기 때문에 나중에 론멜이 죽고 나서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독일군이 기상 장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미군은 전문적인 기상 장교들이 있었고
독일군은 기상팀은 있었는데 그때는 기구 띄워서 관측하고 또 이제 레이더도 초보적인 레이더가 이제 그 기상 보는 레이더 정도까지는 발견이 돼 있었는데 그런 관측 장비가 전혀 없었대요. 막말로 하늘 보고 한 거야, 하늘 보고. 그러니 이 사람들 눈에는 그 칼자국이 보일 리가 없잖아. 구름 두껍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10일까지 이거는 계속될 것이다. 기술력이 벌려놓은 거예요. 예, 결국 이것은 역발상이 아니라 기술력의 차이였습니다. 와, 이게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사람들이 보면은 야 이거 다 안 돼 라고 하는데 어떤 투자자 눈에 봤을 때는 아닌 거예요. 뭐 정보들도 있을 거고 지표들도 있을 건데 이거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거고 남들 눈에서는 아직 내가 그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시도를 못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역발상이라는 건 절대로 발상을 전환한다거나 예. 두뇌 게임이 아니라 더 높은 통찰력, 더 조직적인 사고력, 그리고 더 넓은 정보력, 이거를 가지고 남이 보지 못하는 길을 보거나 아니면 더 깊이 분석해서 론멜의 분석처럼 가까우냐 뭐냐 이게 잘못된 논리다.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본질적인 전제를 찾아가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주식에서도 제가 지금 생각난 게 뭐였냐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턴어라운드 투자라고 있어요. 제가 되게 즐기는 투자인데 그 업종이 완전 망하기 직전쯤 가다가 갑자기 기사회생을 보통 하거든요. 물론 모든 업종이 그렇게 되진 않지만 근데 저는 그 시그널 때 잡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 보면 야 망하는 걸 왜 투자해? 대표적으로 2년 전에 철강업 다 망한다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망하지 않는다라 봤던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시그널들을 보니까 구조조정이 다 돼가지고 공급이 다 줄어들었어요. 그 상황인데 지금 수요는 터지기 직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이유들로 계산을 해보니까 철강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공급은 딸리고 철강 가격은 오르는데 과연 손해를 볼 수 있겠냐. 근데 여기에 배당 수익률이 5%가 나와요. 그래서 턴어라운드로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다 안 믿었었거든요. 진짜 그 뒤부터 철강업이 굉장히 호황이 왔었죠.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딱 시기가 그래요. 성장주라 그래서 기술이 뛰어난 회사들이 막 각광을 받았는데 이제 그게 한 바람이 끝나고 나면은 가치주라고 해서 정말 우리 대중적인 뭐 실적 좋은 회사들 중에서 이런 거 있거든요. 음료수 회사, 과자 회사 이런 것들이 또 각광을 받을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닷컴 버블 때 있었는데 혹시 2000년도쯤에 주식 하셨었나요? 아니, 저는 주식을 안 해가지고. 아예 안 하셨어요? 네. 그럼 안 쫓겨나셨겠네요. 네, 뭐 아직까지 살아 있잖아. 그때 99년도에 주식했던 이제 우리네 아버지들이 그때 다 이제 아파트 복도로 다 쫓겨났었거든요. 그때 주식이 크게 떨어졌을 때. 그때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성장주는 기대를 안 하고 이제부터 시선을 저기로 갖는 거예요. 돈 버는 가치주들. 대표적으로 롯데칠성이라는 회사가 예전에 그랬었는데 단순하게 그냥 음료수 파는 회사인데 뭐 가치가 있냐라고 했는데 그 회사가 알고 보니까 서초동에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땅값만 몇 조가 넘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소주 회사 진출하겠다, 롯데 맥주 진출하겠다, 생수 진출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그냥 단순한 사양 산업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 성장 사업으로 돌변하니까 사람들이 와 이거 매력적이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그때 1년 만에 11배가 올랐습니다. 그때 뭐 닷컴 버블이었던 기업만큼 그냥 사양 산업이 음료 회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봤을 때 이런 데서도 기회가 나온다. 저는 이게 역발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상상을 해봤어요. 다 가르침 덕에 또 한 이야기 나왔네요. 그러니까 역발상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생각을 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있는 능력과 본질적인 사고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가는,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모든 전략 전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덕분에 오늘 진짜 역발상 투자에 대해서 많은 걸 깨닫게 됐는데요. 진짜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제가 구독자분들 대신해서 오늘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가 똑똑한 투자할 때까지 우리 인문학 투자는 계속 될 거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